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프로TV에 자주 나오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을 아십니까? 그의 도서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책인데요. 그가 안내하는 핵심 투자 팁, 매수의 3가지 원칙과 매도의 2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에 나오는 핵심 노하우를 보면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창 지점장님은 증권업계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최고의 시황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시스템 트레이딩 MP 플러스와 지능형 HTS를 개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기법을 교육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와 3프로TV와 같은 주요 방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저도 이 책이 출간될 때 지점장님한테 친필 사인을 받아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박병창 지점장님이 쓴 책이 무려 13권이 넘습니다. 그의 핵심 투자 노하우, 매수의 3가지 원칙과 매도의 2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급등할 때는 5일선 위에 있고 상승 중 조정일 때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습니다. 급락할 때는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이 3가지 외에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매수 원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매도는 약간 다르죠. 21선 아래에서 급락할 때 매도한다면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5일선이나 21선 위에 있을 때 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2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매도 원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간혹 60일, 120일, 150일선 등으로 설명하는 차티스트들이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온갖 호재와 악재는 생명력이 60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매수의 기본 원칙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발생한 장대 음봉에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수 원칙은 대부분 50%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상승하던 주식이 하락 조정을 받거나 21선 아래로 급락하든 간에 하락할 때 음봉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음봉에 50%를 넘는 양봉과 거래량 급증이 매수의 기본 신호입니다. 매수 제1원칙입니다. 5일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하락 음봉이 없으므로 장중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강한 주식을 장중에 매수하는 타이밍이 매수 제1원칙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음봉이 없기 때문에 50% 룰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강세 종목의 탄력을 이용한 매매이죠. 그래서 장 시작 후 10시 이전에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여 다시 상승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오전에 강세였다가 10시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경우 이것은 오전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매도세가 강해져서 하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매의 힘이 강해진 상황이죠. 매수 제2원칙입니다. 주식이 매물을 맞아 하락 조정을 합니다. 5일선과 21선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강한 주식이라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데에 이 구간을 주식시장에서는 눌림목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몇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야 합니다. 가격 하락폭이 직전 추세 상승폭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면 이는 조정이 아닌 하락 추세입니다.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급등한 주식이 조정 후 재상승하는 힘이 강하므로 5일선을 깨고 하락 조정을 한 후에 곧바로 상승하는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 제3원칙입니다. 주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여 급락하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흔히 21선을 하향 돌파한 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한 주식을 잘 찾아내고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을 만드는 주식을 매수합니다.
흔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과도한 매도라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매수하지 말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매수 제3원칙은 전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기 반등 후 매물을 맞으면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직전 저점을 하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확인 후에 발목이나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장이 아닐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고 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매도의 2가지 타이밍을 소개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변의 추천으로 매수는 하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손실로, 작은 손실을 큰 손실로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큼 더 중요한 것이 매도 원칙이죠. 만약에 매도했는데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매도 제1원칙은 5일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급등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승 후에는 조정이든 추세 전환이든 하락하게 됩니다. 그 하락 시에 매도 방법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것은 강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그 매수 주체들이 매도하거나 그들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진입하면 함께 1차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 역시 거래량과 음봉의 크기입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던 주식이 어느 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음봉을 만들면 30에서 50% 정도는 매도를 합니다. 거래량 급증과 함께 십자형 또는 음봉이 발생했다는 것은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소폭 조정 후에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매도한 만큼 다시 매수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주식만으로 수익을 추구합니다. 상승세가 강할수록 분할 매도의 비율을 작게 하고 약할수록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등이 약하고 21선을 하향하려 하면 나머지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승하는 주식이 거래량 급증과 함께 장대 음봉을 만들면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은 매도 제2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을 때 적용합니다. 매도 제2원칙은 매수 제2원칙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기 상투 후에 조정 하락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락한 주식이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을 만들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도 제2원칙은 똑같은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음봉을 만들면 2차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것은 주도 세력이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주식, 특히 21선 바로 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대 음봉을 만들면 이후 21선을 하향 돌파하며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1선 바로 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대 음봉을 만들면 이후 21선을 하향 돌파하며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전량 매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황과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3원칙과 매도 2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키울지 줄일지 판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5월 22일에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주가는 지금까지 27%가 상승했습니다. 비 라일리 웰스의 전략가 아트 호건은 주식 분할은 주로 심리적인 이유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호건은 이것을 기업의 근육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주식 분할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플은 2020년에 주식 분할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발표 이후에 주가는 약 30%가 상승했습니다. 월마트는 2024년 1월 30일 3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분할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주가는 6%가 상승했습니다. 주식 분할에서 실질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가격으로 옵션 거래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주식 옵션 계약은 100주씩 묶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업이 주식을 분할하면 다우존스 지수에 진입하기 쉬워지고 이는 회사의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요. 애플은 2014년에 7대1 분할을 했을 때 $600 이상에서 거래되었고 9개월 후에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에 20대1 분할을 했고 2024년 2월에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호건은 그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주식 분할에 대한 열기가 식은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용어 젠세니티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세니티라는 단어는 젠슨에 ITY를 붙여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젠슨왕의 인기와 회사의 주식 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100빌리언도 안 됐지만 이제는 $3트릴리언을 오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1트릴리언에서 $3트릴리언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3월에 $2트릴리언를 넘었고 60일 거래일 만에 $3트릴리언로 이동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 기업이 $3트릴리언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또 어떤 이정표를 세울지 기대하게 됩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고가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점이나 고점 근처에서 매수하게 될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좋은 예죠. 엔비디아는 2024년에 주가가 이미 13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1,200를 넘겼고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기,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게는 AI 분야에서 성장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주가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불황이나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몇 년간 보유할 의향이 없다면 현재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젠슨왕은 주식을 매각하는 유일한 임원이 아닙니다. 최근 엔비디아 임원들이 주가 상승세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최대 60만 주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가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CFO인 클레이드 크레스도 2025년 5월 15일까지 최대 5만 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규제 신고서 10B5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 운영 담당자 부사장인 아제이 프리도 2025년 7월 11일까지 최대 10만 832주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순자산은 무려 $106빌리언입니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10년 평균 PE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표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시오입니다. PE 레이시오가 67배에 달하는 엔비디아는 보유하기에 저렴한 주식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은 평균 PE 레이시오가 거의 57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에 너무 많은 집중도가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의 제임스 랄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주식 모두 AI 낙관론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주식이 뒤처지고 반도체 주식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AI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곡괭이와 삽을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칩 회사가 현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임스 랄리는 이런 변화가 영구적이지는 않고 투자자들의 견해가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계추는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AI 사용 사례가 명확해지면서 IT 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6월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데디 그리고 KKR이 S&P 500 지수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당 기업들의 주식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주가가 37% 상승했고요. 고데디는 31%가 상승했습니다. KKR은 18%가 상승했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KKR은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인공지능 주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입니다. 2023년 초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715%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AI 기반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수요 급증 덕분이죠. AI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 기반 사이버 보안의 선도주자입니다. 그들의 제품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스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팔콘 플랫폼은 클라우드 보안, 신원 보안 등을 포함한 28개의 모듈을 제공합니다. 크라우드의 AI는 속도와 효과에서 탁월합니다. 자동화는 현대의 위협에서 대처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모델은 매일 2조 개 이상의 보안 이벤트에서 훈련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회계년도 첫 분기에 921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33%가 중간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AI 산업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젠슨항은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있을까요? 젠슨항이 만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독특한 문화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젠슨항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구조를 통해서 모든 관리 계층에 쉽게 접근하고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칩 설계자 ARM의 CEO 르네 하스는 엔비디아에서 근무했을 때 이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은 새로운 AI 플랫폼을 매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5년에 출시될 블랙웰 울트라 칩과 2026년에 출시될 루빈 플랫폼을 개발 중이죠. 지난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전시회는 AI 칩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강세에 불을 지폈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트릴리언 달러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젠슨항의 리더십 덕분에 엔비디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의 전기차는 이제 미국의 평균 신차보다 저렴해집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300마일, 약 48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들이 평균 신차보다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NV CEO인 카롤스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곧 25,000달러 가격대의 전기 지프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고용 보고서 이후에 주식시장이 왜 하락을 했을까요? 미국은 5월에 2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18만 개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임금도 전년 대비 4.1%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시간당 임금은 34.91달러입니다.
실업률은 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좋은 고용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초기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약간의 회복을 보였는데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경제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연준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오래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월스트리트 베테랑은 메가캡 주식 밖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20%를 차지하는 종목이 딱 3개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상위 10개 종목의 주당 수익 증가세가 하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스타인은 S&P 500 기업 중 2024년 1분기에 12개월 순이익의 25% 이상 증가한 기업이 16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메가캡 기업보다는 강한 수익률입니다. 번스타인은 지금 현상이 마치 시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7개의 주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다른 모든 종목이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10분이 아닌 다음 10분기 또는 다음 10년 동안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분할된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죠. 박병창 지점장님의 투자 노하우, 매수의 3가지 원칙과 매도의 2가지 원칙을 지켜서 좋은 수익률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